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삼성 FN리츠의 가장 최신 사업 보고서입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이 핵심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굴리는지, 그리고 여러분 같은 투자자들이 리츠라는 도구를 통해 여기에 어떻게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속살을 들여다보고 싶으셨다면 오늘 저희 분석이 아주 흥미로우실 겁니다. 네, 이 보고서는 2025년 10월 2일에 공시되었고요. 2025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제11기 사업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 요약이 아니라 이 보고서가 실제로 뭘 말하는지, 숨겨진 의미는 없는지 함께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뭐랄까, 옆에서 전문가와 함께 밑줄 그어가며 읽은 느낌?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삼성 FN리츠가 정확히 어떤 사업 모델을 가졌는지, 그들이 자랑하는 핵심 자산은 무엇인지, 또 재무 상태는 건강한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가장 궁금해하실 배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한 보고서지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놓치지 말아야 할 맥락을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죠? 삼성 FN리츠,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요? 이름에 삼성이 들어가니 삼성 계열사인 건 뭐 알겠는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먼저 리츠, 이게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요.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지분 같은 데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 주로 이제 임계 수입이나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매각 차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투자자에게 배당율대로 돌려주는 그런 투자회사 또는 투자 신탁을 말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근거해서 설립 운영되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큰 돈 들여 건물을 사지 않아도 이 리츠 주식을 사면 마치 건물주처럼 임대 수익의 일부를 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군요. 그럼 위탁 관리는 뭔가요? 네. 리츠는 운영 방식에 따라서 크게 자기 관리, 위탁 관리, 또 뭐 기업 구조 조정 리츠 이렇게 나뉘는데 삼성 FN 리츠는 위탁 관리 방식입니다. 이건 뭐냐면 회사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고 직원을 두는 게 아니고요.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외부의 자산 관리 회사 AMC에 맡기는 형태죠. 삼성 FN 리츠의 경우 그 역할을 삼성 SRA 자산운용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형태에 가깝고 실제 운용은 전문 AMC가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상근 임직원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겠네요. 근데 설립일이 2022년 7월 26일, 상장은 2023년 4월 10일. 생각보다 역사가 길지는 않네요. 이제 막 걸음마루 뗀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국내 상장 리츠 시장에서는 비교적 신생 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삼성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등에 업고 또 핵심적인 우량 자산을 기반으로 시장에 빠르게 안착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정관상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영속형 리츠라는 점입니다. 특정 만기가 되면 청산하는 프로젝트성 리츠와는 좀 다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운용과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주된 사업은 당연히 부동산 임대업이고요. 자, 그럼 이 리츠의 핵심 가치, 즉 어떤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보고서를 보니 크게 3개의 빌딩, FN타워 대치, 수나 판교가 있네요. 와, 이름만 들어도 딱 감이 오는데요. 서울의 핵심 업무 지구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 FN리츠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죠. 보유 자산들이 모두 소위 말하는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이라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먼저 FN타워 대치. 2022년 11월에 삼성생명으로부터 4,811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위치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강남 태아란로의 핵심이죠. 삼성생명 본사 일부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포스코플로우, 상상인증권 뭐 이런 신용도 높은 기업들이 주요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인 2025년 7월 31일 현재 공실률 0%. 그러니까 빈 사무실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에 매년 3%에서 3.5%씩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테헤란로의 공실률 0%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임대료도 자동으로 올라가고요. 다른 빌딩들도 좀 그런가요? 네.
비슷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FN타워 순화 역시 2022년 12월 삼성생명에게서 1,96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서울 중구 순화동, 시청역 인근이죠. 이 건물은 2002년 준공된 이후 지금까지 보안 전문 기업 S1이 본사 사옥으로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단일 임차인 구조죠. 임대료 인상 조건은 조금 다른데 매년 3% 인상률과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 중 더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일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임대료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편입된 자산, FN타워 판교입니다. 2024년 9월 삼성화재로부터 1,258억 원에 매입했죠.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판교 테크노밸리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방산 및 ICT 솔루션 기업인 하나시스템이 본사로 100% 사용 중입니다. 이 건물 역시 매년 3%씩 고정적으로 임대료가 인상되는 조건입니다. 야, 들어보니 정말 알짜배기 자산들만 모아놨다는 생각이 드네요. 삼성 계열사들, 신세계, 포스코, S1, 하나시스템, 이름만 들어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대기업들이 주요 임차인이고 공실 걱정이 거의 없다는 점, 이게 핵심이군요. FN타워 대치의 경우 주요 임차인들이 전체 면적의 92% 이상을 쓰고 있다고 하니 임대 수입의 안정성은 정말 높아 보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리치의 안정성은요, 신용도 높은 우량 임차인들과 맺은 장기 임대차 계약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FN타워 대치의 삼성생명은 10년, FN타워 순화의 S1은 5년 계약에 5년 연장 옵션이 있고요. FN타워 판교의 하나시스템도 5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즉 캐시플로우가 바로 리치가 추구하는 꾸준한 배당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안정적인 임대 수입 구조는 확실히 매력적이네요. 그럼 이제 실제 살림살이는 어떤지 재무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가장 최신 분기인 제11기, 즉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영업수익, 그러니까 매출이죠. 이게 약 121억 5천만 원, 영업이익은 약 75억 5천만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약 30억 9천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전 분기인 제10기하고 비교해보면 영업수익은 임대료 상승 효과 등으로 소폭 증가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약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늘었는데 이익은 줄었다고요? 왜 그런 거죠? 혹시 비용이 들었나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보고서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비용이 제10기 약 35억 9천만 원에서 제11기에는 약 46억 원으로 한 10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익 감소의 주된 원인인데요. 세부 항목을 좀 살펴보면 제11기에 자산관리 성과 보수라고 해서 약 3억 9천만 원이 새로 발생한 점이 눈에 띕니다. 아마도 특정 성과 목표 달성에 따른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시설 유지관리비나 수도 광열비, 그리고 세금과 공과 같은 항목들의 비용이 전분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자산관리 회사에 지급하는 기본적인 자산관리 위탁 수수료나 부동산 관리, 즉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위한 PM 수수료 같은 것들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요. 그렇군요. 성과 보수 같은 일회성 요인도 있었고 또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그럼 자산과 부채 규모는 어떤가요? 2025년 7월 31일 기준으로 자산 총계가 약 1,710억 원, 부채 총계는 약 4,613억 원, 그래서 자본 총계는 약 4,097억 원입니다. 근데 언뜻 봐도 부채가 자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다는 건데 좀 높은 거 아닌가요? 네, 재무상태표상 부채 비율, 그러니까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 거죠. 이게 약 112.6% 수준입니다. 부채의 대부분은 약 4,300억 원 규모의 장기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주석을 보면 이 차입금은 IBK 기업은행, 삼성화재, 삼성생명 세 곳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만기는 모두 2026년 9월 24일로 동일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차입금들의 금리 조건이 모두 변동금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90일 만기 CD,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에 1.1%의 가상금리, 스프레드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4,300억 원이나 되는 돈이 전부 변동금리라고요? 와, 요즘처럼 금리 변동성이 클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점이 이 리츠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자본 조달 비율이라는 지표를 사용하는데 이건 순차입금, 즉 총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금액을 총자본,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약 49.2% 수준입니다. 이건 이제 레버리지, 즉 빚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 대비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더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효과죠. 하지만 동시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 비용 부담이 커져서 수익성, 나아가 배당 여력까지 악화될 수 있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위험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혹시 보고서에 언급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자율 변동 위험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이자율이 100bp, 그러니까 1%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당기 손익이 약 10억 7,500만 원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 하락하면 그만큼 이익이 증가하겠죠. 회사는 물론 이 위험을 인지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재무 위험 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중장기 자금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이자율 수업 같은 파생 상품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 극대화 전략과 금리 변동 위험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배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츠 투자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도 하잖아요. 삼성 FN리츠의 배당 정책은 어떻습니까? 리츠는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49조의 이 규정이죠. 이건 이제 리츠가 벌어들인 이익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지 않고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환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삼성 FN리츠 역시 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요. 특이하게도 분기 배당을 실시합니다.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말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고 이후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1년에 4번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는 꽤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분기 배당 좋네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 초과 배당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이익보다 더 많이 배당금을 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리츠만의 좀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인데요.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28조와 회사 정관 제53조에 근거합니다. 회계장부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현금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가상각비입니다. 건물 같은 유형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고 보고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이게 실제 현금 지출은 아니거든요. 리츠는 이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는 당기순이익을 초과해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아하, 장부상 이익은 줄어들지만 실제 금고에 쌓인 현금은 더 많을 수 있으니 그 현금을 주주에게 더 돌려줄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군요. 정확합니다. 제11기 재무제표 주석을 보면 당기 감가상각비가 약 13억 4천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 한도 내에서는 이론적으로 당기순이익 약 31억 원을 넘어선 배당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삼성 FN리츠의 자본 변동표를 보면 단순히 당기 순이익만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잉여금, 구체적으로는 주식 발행 시 액면가를 초과해서 받은 돈인 주식 발행 초과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해서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 임대료 수입 등으로 창출된 현금 흐름을 최대한 주주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렇군요. 감가상각비 덕분에 실제 현금 흐름에 기반한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 제11기 배당금은 얼마로 예상되나요?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는 제11기 결산 결과 주당 69원의 현금 배당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총 배당금 규모로는 약 62억 5,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2025년 10월 17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참고로 바로 직전 분기인 제10기에도 주당 69원,
그 전분기인 제9기에는 주당 73원을 배당했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주당 70원 안팎의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려는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주당 69원이면 현재 주가 수준을 고려할 때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고서에 기재된 현금 배당 수익률은 배당 기준일 전 일주일간의 유가증권 시장 종가 산술 평균 가격 대비 주당 배당금 비율로 계산하는데요. 이 기준으로 보면 최근 3개 분기, 그러니까 9, 10, 11기 모두 분기당 약 1.5%에서 1.6% 수준이었습니다.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6% 초반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투자 수익률은 달라지겠지만요. 분기별로 1.5% 이상이면 꽤 괜찮은 수준이네요. 안정적인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확실히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운용 구조와 주주 구성도 간단히 짚어보죠. 아까 위탁관리 리츠라서 상근 임직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여러 전문 회사들이 각자의 역할을 나눠 맡는 구조입니다. 핵심인 자산의 투자 운용, 즉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팔지, 임대차 관리는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은 삼성 SRA 자산운용이라는 자산관리회사 AMC가 담당합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이나 보유증권 같은 금융자산의 보관 및 관리는 우리은행이 맡고 있고요. 실제 부동산 자산 자체의 등기 관리 등은 대한토지신탁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 관련 사무나 배당금 지급, 결산 및 회계 처리, 주주총회 개최 지원 같은 일반적인 행정 업무는 신한펀드 파트너스라는 일반 사무수탁회사가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아웃소싱하는 방식이군요. 이 회사들에게는 당연히 수수료를 지급하겠죠. 그렇습니다. 삼성 SRA 자산운용에는 자산관리 수수료와 성과 보수를, 우리은행과 대한토지신탁에는 자산 보관 수수료를, 신한펀드 파트너스에는 일반 사무수탁 수수료를 계약에 따라 지급합니다. 이런 수수료들이 리츠의 주요 영업비용을 구성하는 항목들입니다. 주주 구성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삼성 계열사 지분이 많겠죠? 네, 2025년 7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으로 19.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대 주주는 삼성화재로 18.73%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둘을 합치면 약 38%가 넘습니다. 그 외에도 새마을금고 중앙회 8.35%, 교보생명 6.47%, 한화생명 5.93%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5% 이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ETF를 통해 신한은행 명의로 5.06% 지분을 보유한 것도 눈에 띄네요. 소액주주, 즉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약 20.5% 정도입니다. 오, 흥미로운 구조네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건물을 매각한 주체이기도 하고 주요 주주이기도 하며 또 삼성생명은 주요 임차인이기도 하잖아요. 게다가 자산관리회사인 삼성 SRA 자산운용도 삼성생명 계열사고요.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 내부에서 자산을 유동화하고 그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로도 보이는데 이런 구조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구조를 스폰서 리츠, 스폰서드 리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강력한 스폰서, 여기서는 이제 삼성그룹이죠. 이 스폰서가 자산 공급, 초계 임차인 확보, 자금 조달, 운용 노하우 전수 등 다방면에서 리츠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폰서의 신뢰도와 지원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 삼성 SMT 리츠가 보유한 자산들은 모두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삼성 계열사가 주요 임차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이해상충, 그러니까 conflict of interest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매입 가격이나 임대료 조건 등을 결정할 때 리츠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는 스폰서 그룹의 이익이 우선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우려죠. 자산관리회사가 스폰서 계열사일 경우 더욱 그렇고요. 따라서 이런 구조의 리츠에 투자할 때는 스폰서와의 거래 조건이 공정한지, 내부 통제 및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 FL리츠의 경우 관련 법규와 정관에 따라 이런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들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폰서의 지원이라는 달콤함과 이해 상충 가능성이라는 잠재적 위험 사이의 균형점을 잘 봐야겠군요. 최근에 가장 큰 움직임이라면 역시 작년 9월 판교 사옥 매입이었겠죠. 이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아까 부채가 많다고 했는데 또 빚을 낸 건가요? FN타워 판교 매입은 총 1,258억 원이 들었는데요. 이 자금 전부를 차입으로 조달하지는 않았습니다. 2024년 9월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자금의 일부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해서 파는 방식이죠. 당시 주당 4,670원에 약 1,375만 주를 발행해서 총 642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했고 이 돈을 판교 사옥 매입 대금과 관련 부대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필요 자금은 아마 기존 보유 현금이나 추가 차입 등을 활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재무 부담을 다소 완화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했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회사가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려는 주요 위험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아까 금리 위험은 짚어봤고요. 네, 금리 위험이 가장 크고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300억 원 전체 차입금이 90일 CD금리 연동되는 변동금리 조건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 상승 시 이자 비용 부담이 직접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배당 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죠. 회사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분기별 재무 위험 점검, 중장기 자금 관리 계획 수립 등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해지 수단, 예를 들어 고정금리로 바꾸는 이자율 수합 계약 등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용위험, 즉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거나 부도날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삼성 계열사를 포함한 우량 대기업들이 장기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우량 임차인이라도 100%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위험입니다. 단기적인 자금 부족으로 부채 상환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죠. 회사는 충분한 현금성 자산 유지와 필요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금융기관과의 약정 같은 거요. 이런 확보를 통해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된 자산 및 임차인 집중 위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자산이 3개의 빌딩에 국한되어 있고 임차인 구성도 삼성 계열사 비중이 높다는 점은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는 분명 약점입니다. 특정 자산이나 임차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리츠 전체가 받을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삼성 F&H 상업보고서를 아주 샅샅이 훑어봤네요. 정리를 해보면 삼성이라는 강력한 스폰서를 배경으로 강남, 시청, 판교 등 핵심 지역에 위치한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 3곳, FN타워 대치, 순화, 판교죠. 여기에 투자해서 삼성생명, S1, 하나시스템 같은 우량 임차인들로부터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분기마다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니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0%에 가까운 공실률과 계약에 따른 꾸준한 임대료 상승 구조는 이 리츠의 가장 큰 강점이자 안정성의 기반입니다. 여기에 삼성 SRA 자산운용이라는 전문 운용사의 역량과 삼성그룹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가적인 우량 자산 편입 가능성 등은 향후 성장 잠재력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고려해야 할 점들도 분명히 있었죠. 4천억 원이 넘는 차입금 전체가 변동금리 조건이라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배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투자 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 자산이 단 3개의 빌딩에 집중되어 있고 주요 임차인이 소수의 대기업, 특히 삼성 계열사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들 임차인의 높은 신용도와 장기 계약 덕분에 안정성이 높지만 글쎄요, 10년, 20년 뒤에 거시경제 상황 변화나 해당 기업들의 사업 전략 변화, 예를 들어 사옥 이전 결정이나 사업부 매각 같은 거요. 이런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집중 리스크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셈이죠.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이 삼성 F&H는 물론이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리츠 투자 방식 자체에 대해 관심 있는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보고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핵심을 파악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FN리츠처럼 소수의 초우량 대기업 임차인 삼성생명, S1, 하나시스템 같은 곳들이죠. 이런 것들과 단 3곳의 특정 건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지금은 안정성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래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급격한 금리 변동이 다시 찾아오거나 혹은 이들 핵심 임차인 기업 내부에서 중요한 전력적 변화, 예를 들어 대규모 구조조정, 본사 이전, 다른 회사로의 피인수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재의 이 안정성은 어떻게 흔들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 변화가 이 리츠의 장기적인 가치와 성장 전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알찬 정보와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